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좀 아까 주 교수님에게서 소개받은 나사 JPL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전인수예요, 전인수.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미국 간 지가 내년이면 40년 되는데 82학번이니까 거의 두 번째인가 여기 그때 김은희 교수님 초청으로 잠깐 왔었고 김은 그것도 5, 6년 됐고 그래서 뭐 와서 지나간 적인데 와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강의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저한테도 뜻깊은 또 일이고 오늘 특히 제가 아마 생각하기로는 이 강의를 좀 부탁한 이유가 학생들에게 이 원자핵공학과를 나오면 이런 진로 뭐 방향도 있다, 이런 것도 한다 하는 것들을 또 알려주는 그런 또 그런 모티베이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재미는 있지만 야 교수님 한 것처럼 어려운 얘기는 안 해요. 어려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야기식으로 나사하고 JPL하고 그다음에 우주방사선 연구라고 하는데 우주방사선 연구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주방사선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그 우주 미션 그래서 잠깐 소개하려고 잠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한 2-3시간 하는 강의인데 어저께도 한 2시간 했고 한양대에서 2시간 하는 강의인데 한 30분에서 40분 사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냥 이건 할 거고 나사는 다 아시죠? 나사 다 들어보셨죠? 나사 뭐 하는지 나사의 행정부의 한 분야, 한 부, 우주하고 항공을 담당하는 한 부고요. 재무부, 뭐 국방부 그런 것처럼 부.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돼요. 이것도 승인을 거의 안 하는 경우는 없지만 승인을 해야 되고 당연히 미국의 우주 무인 탐사를 하고 우주 과학 미션을 하고 또 항공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그래서 탐사라고 할 때는 물론 달에도 가고 지구도 연구를 하고 태양계 연구하고 심우주 여러 군데를 하고 있죠. 나사는 이런 우주와 항공을 담당하는 미국의 한 부서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나사의 설립 배경은 좀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아주 오래된 나사 행정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뭐 태어나기 전이겠지만 저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 때는 미국하고 소련, 지금의 러시아, 옛날엔 소련하고 굉장한 그래도 2차 세계 대전 때는 협력을 해가지고 그때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그러니까 일본을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는 굉장한 군비 경쟁이 국력 경쟁 및 군비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먼저 뭘 하나, 누가 먼저 어떤 기술 개발하나 그런 것들 항상 경쟁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푸트닉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스푸트닉 많이 들어보셨죠? 스푸트닉 모먼트 해가지고 이제 그때 한 57년에 미국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소련이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인공위성, 조그만 인공위성, 이만한 인공위성, 그냥 알루미늄 덩어리, 알루미늄 그거를 그래도 지구 궤도에 올려가지고 지구를 안정적으로 돌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공위성이죠. 최초의 인공위성을 돌게 한 게 소련이에요. 전 세계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난리 났죠, 이제. 미국에서는 난리 나가지고 이게 벌써 지금 소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의 침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그 궤도를 돌다 보면 미국 상공을 하루에 하면 7번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무기의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미국도 난리 나가지고 우리가 그 크래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이런 항공, 우주를 담당하는 부서를 세우자 해가지고 만든 게 나사예요, 나사. 59년 나사. 그러니까 그때 나사를, 물론 아웃 오브 나띵에 만든 건 아니고 그때 존재하고 있던 여러 가지 부서들 합쳐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아폴로 모먼을 해가지고 이제 또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가 달에 가는 건 쉽기 때문이 아니라 또 어렵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챌린지를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도전 정신, 익스플로러 정신을 가지고 달 탐사를 시작했죠. 나사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한 군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들었던 나사의 활동 중에 제일 딱 떠오르는 거.
네, 로켓 런치, 그래 로켓 런치. 그다음에 뭐 지금 우주 저 스페이스 스테이션, 국제 정거장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 저기 널쳐져 펄려 저기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그래서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10군데 나사 센터에서 10군데 나사 센터. 나사라는 걸 가지고 나사 JPL, 나사 가다드, 나사 마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10군데가 있는 게 이렇게 미국 전체에 걸쳐가지고 여기가 이제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여기는 뭐 DC, 워싱턴 DC 근처. 물론 DC에 헤드쿼터가 있고요. 헤드쿼터는 한 몇백 명의 그냥 관리자만 있는 거, 관리자. 거기에는 연구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마셜에서는 로켓을 만들고 이거구나 이거 로켓을 만들고 로켓을 제작한 케네디가 로켓을 쏘아 올린 발사대가 있는 데고 여기 휴스턴에 있는 존슨 스페이스 센터가 주로 휴먼 프로그램, 애스트로넛, 우주인들을 관리하고 보내는 거고. 그래도 JPL은 여기 JPL 파사디나 LA, 그게 로스앤젤레스에 있죠.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드라이드라는 거는 바로 한 100km 위에, 100km 한 50km, 100km 위에 주로 비행기 하고 그리고 나사 센터가 10군데 널려져 있고 여러 군데 펼쳐져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각각의 센터가 하는 분야가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엑스퍼티스가 주로 주로 이제 가다드나 JPL이 이게 스페이스 사이언스 미션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처럼 존슨은 우주인 미션들을 하고 그다음에 케네디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각각의 엑스퍼티스가 조금씩 틀리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나사 1년 예산을 좀 보면 한 23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1대 1000으로 환율을 따지면 한 23조, 24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사에서 쓰는 비용이 예산이 한국 전체 R&D 예산에 버금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사가 물론 미국 정부안에서는 굉장히 작은 행정부의 한 부서지만 한 0.5% 전체 예산에 근데 그 절대 액수를 따지면 그 전 세계 다른 나라들 합친 것보다도 많다. 우주 항공에 대해서 쓰는 예산이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션들은 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발사를 많이 하고 우주인들이 이렇게 유영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많이 보니까 그쪽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쪽도 물론 많이 하지만 예산의 분포를 보면 사이언스가 4분의 1, 휴먼 프로그램이 한 4분의 1, 그다음에 나머지가 반이에요. 나머지 무진장 많은데 그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주 과학 미션을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사이언스 미션에서도 주로 이제 사이언스 미션은 이제 우주 과학이라고 하면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제 행성과학, 행성을 공부하는 행성과학, 그다음에 힐리오피직스, 태양을 공부하는 태양과학, 그다음에 애스트로피직스, 천문학, 그다음에 earth science, 지구과학. 그러니까 네 군데가 있어, 네 분야를 크게 해요. 그리고 다른 뭐 피지컬 사이언스도 있긴 하지만 네 분야를 크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사이언스 중에서도 지금은 플래네터리 사이언스, 행성과학이 그래도 더 한 40%, 35%를 차지한다 하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행성과학이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굉장히 나사에서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그 행성과학.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나사에서 지금 제일 hot of the press 지금 핫한 프로젝트를 말씀을 한 3개 정도 소개를 드리고 아니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있어. 아르테미스 들어보셨어요? We are going back to the moon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1시간 전에 요게 처음 발사했어요. 요거 이거 자꾸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오늘 처음 이게 한 4, 5년간에
걸쳐서 할 프로그램인데 이게 처음으로 오늘 발사 1시간 전에 발사 성공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데 네, 50년 전에 재밌는 건 50년 전에 69년이죠. 69년. 여기 손님은 생각나실까 모르겠네요. 어려 그때는 깐난아기 때인가. 그래도 몇 살 때 주 교수님은 생각나세요? TV에서 본 거. 저도 어렸듯이 본 것 같긴 한데 제가 6살 때니까 69년 때 아폴로를 성공했는데 그때는 미서 경쟁 때문에 아폴로를 굉장히 빨리 성공을 한 편인데 그 후에 50년 동안 지금까지 안 갔어요. 안 가다가 We are going back to the moon. 가지고 아폴로 프로그램. 지금은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는 누구냐면 아폴로의 시스터. 아폴로의 시스터는 그냥 시스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름을 좀 그래도 잘 짓는 게 이번에는 여태까지는 우주인 그러면 다 남자야. 남자만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주인을 보낼 때 같이 여자도 같이 보낸다 해가지고 좀 아르테미스라는 거는 아폴로의 시스터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여자도 앞으로 우주인을 보낼 거다 하는 것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에 가는 것도 한 목적이고 달에 간 다음에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이름은 Moon to the Mars, M2M, Moon to the Mars. 하는 게 M2M 이 목적이에요. 화성에 우주인을 함께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한 30년 앞으로 한 30년 후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계획이고 당장 달에 가는 거는 이번 데케이드에 한번 휴먼 랜딩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 우주 망원경 요새 몇 달 한 1년 전쯤에 런치돼 가지고 지금 사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몇 달 전에 보낸 사진들 지금도 계속 사진을 보내고 있지만 몇 달 전에 본 사진들이고 그래서 별이 생성되는 그런 카리나 네뷸라 같은 것들도 많이 어떤 때는 센시티브하고 어떤 때는 센시티브 안 하고 이거는 커서로 할 수가 없나요? 되네. 이렇게 저희가 좀 리스폰스가 좀 느리네요. 하여튼 이거는 그냥 지금 설명을 좀 별이 어떻게 생성되고 별이 어떻게 죽으며 뭐 블랙홀은 어떻게 생기고 뭐 은하 빅뱅은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그래도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냥 사진이 멋있다. 그냥 사진이 이게 멋있다. 이게 별의 죽는 광경. 별이 죽는 광경. 이거는 은하와 블랙홀. 은하 안에는 항상 블랙홀이 하나씩 존재한다 그러죠. 슈퍼매시브 블랙홀. 이거는 지금 우주에서 제일 오래된 우주의 사진. 이게 하나하나의 점들이 은하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하나의 점들이 하나의 점들이 은하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만 하더라도 몇 천억 개의 별이 있고 또 이 전 우주에 몇 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그러면 그 얘기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별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목성을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가 찍어서 보낸 건데 참 이쁘게 나와가지고 또 이것도 하나 그냥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로라 같은 경우는 지구에도 오로라 있는 거 오로라 본 사람 직접 가서 봤어요? 나도 그 워더보디 버킷리스트에 하나야. 한 번도 못 봤어 직접 가서. 그러니까 오로라가 직접 가서 보는 거. 오로라는 어떻게 우리의 지구의 자기장 있죠. 지구의 자기장이 있으면 우주에서 방사선이 올 때 자기장이 적도로는 이렇게 자기장 때문에 방사선들이 직접 못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살 수 있는 게 인류가 여기서 지금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게 우주 방사선을 일단 one of the reason이 우주 방사선이 영향을 많이 안 미쳤다 하는 게 자기장 때문이고 대기권이 그래서 렐러티브리 두껍다 하는 거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우주 방사선이 영향을 안 받은 게. 근데 북극이나 남극에는 위에 오픈 필드 방사선 자기장이 오픈 필드이기 때문에
그 우주 방사선들이 직접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양 활동이 좀 활발할 때 그런 태양풍이나 뭐 솔라 플레어, 솔라 파티클 이벤트 같은 것들이 올 때 파티클들이 그 자기장을 따라오면서 그 대기권의 대기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케미컬 리액션 때문에 그다음에 뭐 파란색이 생기고 녹색이 생기고 빨간색이 생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목성은 더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자기장이 세고 그다음에 일렉트릭 필드가 세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들어오는 것도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거의 엑스레이 오로라 거의 엑스레이 오로라가 생긴다. 그냥 그런 정도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재미난 미션은 또 그냥 재미난 미션 얘기 이건 이제 애스트로이드 소행성 알려 소행성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가 많이 있다 그러죠. 몇 조개 소행성이 있는데 물론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몇백 킬로미터짜리까지 있는데 그 가끔 소행성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구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영화 딥 임팩이라든가 아마게돈 이런 거 보신 분 봤어요? 생각나 브루스 윌리스가 우리의 영웅 지구를 지키자 해가지고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오는 걸 가서 원자폭탄 터트려가지고 그걸 우리 지구를 구했잖아요. 같은 거 진짜로 그런 영화에서만 나올 것들을 우리가 나사에서 몇 달 전에 실험에 성공했어요. 이건 얘기냐면 가까이 왔을 때는 그 굉장히 궤도를 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굉장한 에너지를 줘야 되고 그 대신 멀리 있는 거를 뭐라도 조금이라도 궤도를 바꾸면 뭐 0.1도라도 궤도를 바꾸면 지구에 올 때는 지구를 비켜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게 진짜로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궤도를 바꿀 수 있을까 해가지고 우주선이 날아가서 무슨 철덩어리 같은 거를 때려가지고 이거 궤도를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멀리 가서 원자폭탄은 아니고 그 브루스 윌리스가 했던 원자폭탄 터뜨린 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완전히 가로로 만들면 괜찮은데 그게 완전히 안 부러지고 안 부서지고 약간 큰 덩어리로 나오면 그 지구 와서 그 지구에 다 안 타버리면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건 약간 그 위험도가 있는데 이거는 멀리 가가지고 그냥 부셔지지도 않지만 궤도만 바꾸는 가지고 이렇게 뭐 그 사진도 있는 그 궤도 딱 충돌 상태 때 사진이 있는데 결국은 성공했다 하는 게 지난 이게 10월달 뉴스 그런 뉴스가 있다. 이런 미션도 한다. 여태까지 뭐 우주 방사선이랑 크게 상관없어서요. 그냥 미션 얘기를 한 거죠. JPL 간단히 얘기하면 JPL은 나사에 소속이면서 아까 one of the 10 centers 나사 소속에서 칼텍 소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JPL이 처음에 젯 추진 연구소, 젯 프로포션 레버토리. 근데 젯 프로포션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에 생길 때는 칼텍에 생겼어. 칼텍에서 칼텍의 대학원생들이 교수 한 명이랑 로켓 시험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거의 또 서부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본 카만이라는 교수인데 또 헝가리 출신 교수인데 그냥 하나의 상식. 대기권이 몇 킬로미터예요. 지구의 대기권. 대충 몇 킬로미터? 몰라요? 아니, 대충 보면 한 100킬로미터예요. 100킬로미터. 그것뿐이 아니야. 그래서 우주로 나간다는 게 아주 멀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클리어 바운더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주의 정의를 할 때는 100킬로미터라고 적었는데 그걸 칼만 라인.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칼만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공했어. 로켓 성공. 근데 그때 2차 세계 대전 때기 때문에 그때는 독일에서 미사일을 먼저 성공을 했고 또 미군 육군에서는 그래서 큰탈 난 거야. 미국에서 또 전쟁이 질 것 같아. 미사일 그게 뒤떨어지니까. 그래서 로켓들 개발해야 되는데 로켓 개발을 하는 데를 찾다 보니까 칼텍에 있는 연구소에서 성공을 했던 걸 알아가지고 군대에서 미군에서 돈을 대가지고 JPL 젯 추진 연구소를 세운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생긴 거는 젯 추진 연구소, 젯 프로포션. 그래가지고 이런 거 비행기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뜨는 그런 기술들 처음에 성공한 게 이제
JPL 기술이죠. 그다음에 뭐 우주에 처음으로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JPL. 그 미국의 제일 처음 인공위성도 JPL. 아까 스푸트닉은 소련, 미국에서는 익스플로러 1, JPL. 그 JPL이 보면 미국 우주 탐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미션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특히 뭐 많은 미션 중에서 보이저 같은 것들은 보이저 많이 들어보시나 보이저? 칼 세이건 코스모스 책 읽으신 분? 여 교수님 빼고 아무도 안 읽었어? 한 명도 없는데요. 하여튼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 유명하잖아요. 칼 세이건이 참여했던 보이저 미션. 그래서 77년에 지구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태양계 밖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50년 전의 기술로 여태까지 살아서 있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에너지 소스는 RTG, 원자력 전지를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미션들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지금 많이 또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저는 끝났나요? 끝난 건가? 하나 남았을 텐데. 저 그냥 간단하게 저 이제 백그라운드 지금 하고 있는 일 말씀드리면 지금 우주 환경하고 우주 환경이 우주선에 미치는 영향을 전공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런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실 때 여행을 하실 때 뭐 비행기표도 사고 비행기를 타야 되지만 또 생각해야 될 게 짐을 싸야 되는데 거기 날씨가 어떻고 거기 상황은 어떻고 거기 환경은 어떻고 뭐 비가 많이 올 건가 뭐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선을 디자인할 때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의 환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경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끔 우주선을 디자인해야죠. 그런 것들 하고 있고 지금 두 가지 크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두 가지 일을 크게 하는 걸 꼽으라 그러면 지금 JPL의 Center for Space Radiation 이런 것을 한 3년 전부터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설립을 했고 그거에 대해 그걸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사 전체 아까 나사 센터가 1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사 전체 우주 환경 우주 스페이스 인바이러먼트 대피리 텍 펠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6시가 다 됐는데 나가실 분은 나가고 그다음에 우주 방사선을 하는 게 잠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이거를 슬라이드 복제를 해줘. 복제요? 이렇게 양쪽이 있었고 마우스가 지금 안 보여 이 이게 지금 너무 슬라이드 복제를 헷갈려요. 했었어. 하나만 해 알아서. 그래서 한 반은 나가고 반은 남아 있으니까 이 실질적인 이제 우주 방사선을 이제 들을 사람들. 우주 방사선은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우주 방사선 그러면 한 되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풍, 태양 방사선이 있고 하나는 그 진짜로 심우주에서 우리 솔라 시스템 태양계 바깥에서 오는 진짜로 만든 우주 방사선 갤럭틱 코스믹 레이가 있고 하나는 아까 지구 자기장 있다 그랬죠. 지구 자기장이 있으면 아직까지 플라즈마 피직스를 들으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플라즈마 피직스 101에 보면 이렇게 자기장이 있으면 일렉트론을 이렇게 돌고 프로톤이 이렇게 돌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구 자기장 때문에 차지드 파리클 하전 입자가 트랩이 돼요. 그래서 트랩드 파리클.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 볼 때는 지구의 트랩드 파리클, 그다음에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 방사선, 그다음에 진짜 우주에서는 우주 방사선 이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거는 되게 이제 솔라 프로톤, 솔라 플레어, 솔라 뭐 코로날 매스 이젝션 뭐 그러는데 되게 뭐 그걸 쭉 설명을 하기는 그렇고 그거는 되게 한 솔라 프로톤 같은 경우에는 한 100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서 한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에버리지가 그렇게 따지고 프로톤이 그렇고 근데 솔라 플레어는 굉장히 unpredictable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흑점 폭발할 때 많이 생기는 흑점 폭발이라는 게 다른 말인데 흑점이 폭발할 때 생기는 그런 태양 방사선. 근데 그런 것들은 흑점이 언제 폭발할지 아직까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프레딕트를 잘 못해 아직까지. 그래서 그 분야가 또 큰 분야. 그런 프레딕션을 어떻게 하는 게 큰 분야고. 그러니까 솔라 윈드, 태양풍 같은 것들은 그냥 그 솔라 플레어 같은 것보다는 그냥 백그라운드로 계속 있는 그런 태양풍. 그래서 그러니까 솔라 윈드라고 그러는데 한 에너지가 한 less than 1 kV, 한 few EV에서 less than 1 kV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갤럭틱 코스믹 레이는 되게 이제 소스가 뭐 슈퍼노바 뭐 그런 것들이 생길 때 파티클들이 나오면서 그 인터스텔라 리전을 트래블 하면서 태양계에 들어오고 태양계까지 미치는 그런 방사선을 우주 방사선이라고 갤럭틱 코스믹 레이라고 그러는데 프로톤부터 우레늄까지 다 있어요. 우레늄까지. 근데 물론 프로톤하고 헬륨이 굉장히 많고 점점 하이 G 갈수록 또 플럭스는 좀 떨어지고 그렇지만 또 우레늄까지 다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되게 높아요. 무진장 높은 것도 있고 진짜 되게 근데 에너지가 우리가 되게 GeV, order of GeV per nucleon라고 따지면 돼요. 태양 우주 방사선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쉴딩 같은 걸 디자인할 때 우주선 쉴딩 같은 걸 디자인할 때 갤럭틱 코스믹 레이는 쉴딩 갖고 안 돼요. 쉴딩 갖고 안 되고 그 대신 그 솔라 프로톤 같은 경우는 쉴딩이 그래도 좀 이피션한 편이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틀리다. 근데 갤럭틱 코스믹 레이는 굉장히 컨스턴하게 계속 있어요. 지금 계속 한 몇 억 년 동안 팩터 오브 2 베리에이션. 근데 솔라 플레어는 스포라딕, 근데 unpredictable하고 스토케이스티컬 피나미나고 그래서 우리가 프레딕트 못하는데 플럭스는 굉장히 높죠. 한번 생기면. 그러니까 던더스톰 같은 거고 폭풍 같은 거고 이 갤럭틱 코스믹 레이는 그냥 가랑비가 계속 있는 거고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 트랩드 파리클은 자기장 때문에 있어요. 자기장이 때문에 있는데 지금 솔라 시스템 태양계에서는 자기장이 있는 행성에는 다 이렇게 트랩드 파리클이 있어요. 트랩드 파리클 그 자기장이 있는 행성들은 지금 현재 지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 그래서 그 행성들은 자기가 다 트랩드 파리클이 있다 하는 걸가 하는 기본 상식이고, 그다음에 그 행성에 가서 탐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행성의 방사선 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방사선이 얼마큼 있나, 방사선 환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고 모델이 필요하고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너벨트라고 그러고 이거 아우터벨트라고 그러는데 이너벨트는 주로 양성자, 아우터벨트는 주로 전자. 그래서 양성자는 여기 이너벨트 양성자는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아까 코스믹 레이가 지구로 들어와가지고 대기랑 리액션을 일으켜요.
대기랑 리액션을 일으키면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뉴트론이 생겨요. 세컨더리 뉴트론. 근데 뉴트론이 스테이블하지 않고 디케이를 하죠. 디케이 하는데 한 12분인가 디케이를 하죠. 12분, 12분. 디케이 할 때 프로톤이 생겨요. 프로톤. 그 프로톤이 그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트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CRAND, C-R-A-N-D, Cosmic Ray Albedo Neutron Decay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펀더멘털한 피노미나하고 인터랙션인데 토성에 가면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 거기선 고리 때문에 생기는 크랜드 그 현상이 있어요. 거기는 대기랑 인터랙션이 생겨가지고 그 트랩드 파티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대기도 좀 있겠지만 거기는 토성에 고리가 많아가지고 고리랑 리액션을 그래가지고 거기는 트랩드 파티클이 생긴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사이언티픽 피노미나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다음에 목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제일 커가지고 태양계에서 자기장이 제일 센 목성. 아주 목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도 훨씬 더 플럭스도 인텐시티도 높고 에너지도 높아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대개 5 to 7 MeV 일렉트론 어퍼 리밋이 프로톤 같은 경우는 한 100 MeV, 100 MeV 정도 되는데 목성에는 프로톤 같은 경우에는 1 GeV까지 올라가고 일렉트론 같은 경우도 한 30에서 1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목성에 가는 미션들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목성 가는 미션을부터 얘기를 못 했는데 목성에 가는 미션들은 방사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제가 방사선 담당, 목성 방사선 담당. 그래가지고 지금 목성 탐사를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물론 100%라는 건 아니지만 목성 같은 데도 방사선 담당자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목성에 계측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크래프트 디자인할 때 쉴딩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현상, 세미컨덕터에 미친 영향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반도체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렉트론 같은 것들이 뭐 많이 쌓이면 그 ESD 알죠? ESD 이렇게 할 때 차지 그 뭐라 그러지? 정전기가 꼭 이런 데 생기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에 있는 일렉트론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우리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 디자인을 해야죠. 그래서 그 Space Environment Induced ESD, Electrostatic Discharge 라는 것도 차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플라즈마 피직스, 뭐 뉴클리어 피직스,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테이션, 그다음에 일렉트로매그네틱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한 분야, 머티리얼도 다 필요해, 머티리얼 사이언스도 필요하고 그것들 필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이언스에는 아까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아까 힐리오 피직스, 에스트로 피직스, 그다음에 얼 사이언스 중에서 마그네토스피어라는 거는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 있잖아요. 자기장에 미친 영역. 그러니까 그 영역의 바운더리는 지금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미치는 영향과 지구의 자기장에 미친 영향이 밸런스 아웃되는 그런 바운더리를 마그네토스피릭 영역이라고 해요. 영역.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까 트랩드 파티클이 어떻게 움직이나,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것들 사이언스. 힐리오 피직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에서는 흑점 폭발이 왜 일어나며 우리가 어떻게 프레딕션을 할 거며 그 에너지는 어떻게 그렇게 100 MeV까지 100, 200 MeV까지 어떻게 엑셀레이트 될 거며 그런 것들 스터디하는 힐리오 피직스. 왜 힐리오 피직스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웨더. 내일 태양의 날씨는 어떤가? 왜냐하면 그게 태양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비행기도 많이 영향을 받고 지구의 커뮤니케이션, GPS 같은 것도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지구의 태양의 스페이스 웨더, 우주 환경이랑 우주 날씨, 그런 연구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플라네터리 사이언스에서는 또 에스트로피직스는 에스트로피직스는 천문학이니까 천문학에 슈퍼노바 스터디하고 갈락틱 코스믹 레이가 왜 그렇게 에너지가 높으며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하는 분야가 우주 방사선에 관련돼 가지거든요. 그런 연구하는 분야. 그다음에 이제 플라네터리 사이언스에서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뉴클리어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또 갈락틱 코스믹 레이가
있잖아요. 오잖아요. 그러면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 때문에 뭐 표면까지 안 오는데 달 같은 거, 화성같이 좀 대기가 좀 얇은 거, 그다음에 뭐 여러 애스트로이드 같은 것들의 그 생성 원인 어떻게 생성됐나, 옛날에 히스토리가 어떤가를 보려면 우리가 엘리멘털 컴포지션을 알고 싶어요. 어떤 엘리먼트로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철이 얼만큼 있으며 실리콘이 얼만큼 있으며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는데, 갈락틱 커스프레이가 그런 플래너터리 바디랑 인터랙션을 일으키면 그것도 인터랙션 때문에 생기는 뉴트론하고 감마레이를 우리가 그 스펙트럼을 재면, 뉴트론하고 감마레이 스펙트럼을 재면 그게 원소가 감마레이에 있는 스펙트럼 재면 캐릭터리스틱 픽이 있죠. 어떤 아이소토프는 몇 KB 픽이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런 픽이 얼만큼 있고 얼만큼 세게 있다, 그런 그다음에 GCR 그 플럭스를 알면 우리가 그걸 충분히 어떤 원소가 얼만큼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원소를 규명할 수 있는 게 그런 플래너터리 사이언스, 그러니까 그런 행성의 근본적인 성질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뉴트론 스펙트로미터, 그다음에 감마레이 스펙트로미터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 예 교수님도 지금 천문연이랑 지금 PI를 하고 계신데, 천문연이랑 지금 달에 지금 인스트루먼트 페일로드 하나 보내려고 지금 연구를 하시고 계신 게 뉴트론 스펙트로미터. 달에 뉴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건 하이드로전이 얼마큼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하이드로전이 많으면 뉴트론이 더멀라이제이션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뉴트론 슬로다운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더멀 뉴트론이 많이 측정되면 하이드로전이 많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하이드로전이 얼마큼 있다 하는 거를 알려고 노력하죠. 하이드로전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물이 얼마큼 있을 수 있다. 주로 우리가 어스움을 하기에 H는 대개 H2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그러면 물이 얼마큼 있다 하는 거를 규명을 하죠. 그다음에 이런 사이언스는 주로 이제 왜 그런 것들인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 자연적인 현상을 이렇게 우주 방사선에 대한 자연적인 현상을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분야들,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다 그냥 말로 다 그냥 지금 빨리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주로 그런 사이언티픽 인베스티게이션보다는 우주선을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하나, 그런 측면이죠. 어떻게 보호를 하고, 그런 만약에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계측 기기들을 어떻게 더 컴팩하고 어떻게 더 스몰하고 어떻게 더 이피션하게 디벨롭하나, 그런 것들. 물론 제일 간단하게 쉴딩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어떤 디바이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우주 방사선에 약하니까 그것들을 쉴딩 디자인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은 예전에 같은 툴을 쓰는데 우주 방사선이라고 다른 건 없으니까 그래서 MCMP도 쓰고 우리도 G4를 쓰고 그런 것들 다 써요. 우주 쉴딩 디자인 할 때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도 물론 칩 그레이 받으면 사람들이 죽지만, 물론 반도체도 죽어요. 반도체도 좀 레벨이 높게 받으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디자인도 중요하고, 반도체가 어떻게 방사선에 어떻게 좀 하드하게 또 디자인을 하나 하는 것도 한 분야예요. 큰 분야, 연구 분야고. 당연히 머티리얼 같은 거, 실딩 머티리얼, 그다음에 방사선에 잘 견디는 머티리얼 같은 거 디벨롭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차징 같은 것들은 ESD, 스페이스 인바이러먼트 인듀스 ESD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솔라셀인데 이런 것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디스차지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라이트닝, 번개라는 번개. 조그만 스케일에서. 그다음에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 기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물론 우주인들한테 방사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 임팩트 같은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우주 가면 지구상에서 리액터는 되게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이 중성자하고 감마 레이지만, 우주에 가면 중성자와 감마는 별로 없고요. 되게 차지드 파리클, 프로톤도 많고 헤비 아이언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들도 중요한 틀린 점이 뭐냐면 엘리트가 커요. 엘리트가 높기 때문에 더
하나의 파티클, 그러니까 더 적은 개수의 파티클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인체에. 그러니까 그 하이 G, 하이 에너지 그 아이온의 인체에 미친 영향을 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분야의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주 방사선을 연구하는 거는 꼭 뭐 물론 리액터 같은 거 물론 뉴클리어 리액터도 앞으로 우주의 탐험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자로도 파워 소스로 만약에 사람이 달 표면에 가서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파워 소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워 소스. 그래서 그 스페이스 파워 소스로도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진을 화성 갔다 오는데 화성을 사람이 가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가서 오랫동안 살 수 없잖아요. 갔다 와야 되잖아. 근데 1년 갔다가 1년 걸려서 가고 거기서 또 1년 걸려서 오고 그러면 2년 갔다 오는 다음에 2년 걸려. 그러면 그게 얼만큼 더 되게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좀 몇 명의 사람들이 그 긴 여행을 한다는 게 나는 생각에 우주 방사선보다도 그 사이클로지컬 심리적인 그런 영향과 특히 그 마이크로 그래비티에서 그 피지올러지 그 임팩트 본 로스라든가 뭐 그런 컨셔스 로스라든가 그런 것들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이 워낙 그 출입 타임이 너무 길면 그런 것들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출입 타임을 줄이는 게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라운드 출입. 물론 그건 방사선 양도 피폭 양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효과나 그 피지컬한 영향들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뉴클리어 리액터를 사용한 뉴클리어 프로펄션도 그래서 출입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한참 연구비가 많을 때는 한참 하다가 연구비가 떨어지면 한참 있다가 한참 또 안 하다가 또 연구비가 올라갈 때가 됐는데 뭐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우주 탐사는 지금 좀 올라가는 지금 아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한국도 지금 6월 달인가 7월 달에 지금 로켓도 발사하고 여러 가지 미션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거든요. 우주. 근데 저희들이 지금 저도 나와서 한국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후배들이 너무 없어. 이 우주 과학, 우주 방사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할 만한 후배들이 너무 없다고 좀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밌어요. 특히 미션을 얘기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시간은 없어서 못하고 우주 방사선을 연구하는 건 여러 가지 미션도 할 수 있고 우주를 또 본다는 것도 또 굉장히 또 재밌고 또 흥미롭고 또 원대하고 그런 거니까 남들이 안 해본 거 하는 거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지금 개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꿈을 좀 원대하게 갖고 한국 우주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죠 뭐. 예.